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형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고대사 본격적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 문명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항상 역사에서는 내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고 뭐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에 대한 방향 감각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랑 서양사 안에서도 그렇죠, 어느 부분 고대사 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양 고대사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 헬레니즘, 두 번째는 로마. 이렇게 두 가지의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리스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총 세 가지의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그리스라는 건 수많은 도시국가인 폴리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백 개의 폴리스, 굉장히 수많은 수백 개의 폴리스 중에서도 대표적인 폴리스가 민주정치의 아테네, 그 다음 군사통치체제의 스파르타입니다. 이 여러분은 이 그리스의 대표적인 폴리스인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확실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 비교 분석할 때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많이 나왔어요. 군사통치체제 에서 이 아고게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고유한 교육 시스템으로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비교하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스파르타가 군사통치체제라면 아테네는 민주정이거든요. 이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아예 단독 주제로 나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 흔히 솔페클페라 그래서 4명의 남자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에게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붙었던 페르시아 전쟁. 이 페르시아 전쟁은 이 그리스 폴리스 세계의 전체의 위기여서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함께 뭉쳐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대한 적인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물리친 이후에는 이 그리스 폴리스 세계가 내분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아테네랑 스파르타가요. 그래서 이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걸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번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또 비교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엔 여러분들이 폴리스라고 하는 게 뭔지 잡고 가셔야 돼요. 폴리스. 경찰이요? 아닙니다. 경찰은 아니고요. 자, 여기가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 지도인데, 여러분, 선생님 지금 계속 그리스라고 편의상 이야기하지만, 이게 오늘날 그리스랑은 좀 달라요. 제가 그리스라 말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오늘날의 그 통일된, 국가인 그리스를 떠올리시겠지만, 지금의 말하는 이 그리스는 이 당시 서양 고대 때만 해도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통일이 되기는커녕 굉장히 많은 거의 수백 개에 달하는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불리는 이 도시국가들의 집합체, 이게 바로 그리스였어요. 다시 한번. 자, 서양 고대 때만 해도 고대 시대 때만 해도 그리스는 통일된 국가가 그렇죠, 아니었다.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다. 뭐의 집합체였다? 그쵸, 폴리스,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불리는 폴리스라고 불리는 도시국가의 집합체. 그게 바로 그리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수백 개로 나누어진 이 도시국가들로 수백 개의 도시국가로 폴리스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도를 보시면 딱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이점이, 이 그리스의 특이점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지도에서 이 주황색이 산이고요, 초록색이 평지입니다. 자, 어떻죠? 그쵸, 산은 무지하게 많은데 어때요? 평지는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산이 많다. 두 번째, 평야가 적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 만한 평야가 되게 적다라는 거야. 또 세 번째는 해안선이 어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자연적 특징, 산지가 많고 평지가 적고 해안선이 복잡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 살기는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모여 살았느냐? 그나마 있는 이 산지 사이사이에 나눠진 평지에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리스에게는 이렇게 막 수많은 산들이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군데군데 평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치. 이 산지 사이에 나눠진 평야. 여기에 모여서 개별적인 도시국가인 뭘 만드는 거예요? 폴리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폴리스는 산지 사이에 개별적인 도시국가. 그러니까 이런 산지 사이에 개별적, 그나마 있는 평야에 모여 사는 개별적, 독자적 도시국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눠진 수백 개의 폴리스들 중에 대표적인 폴리스가 여기 나와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이 둘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글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스의 성립, 폴리스 배경, 아까 말했죠? 산이 많고 평야가 적고 해안선이 복잡해서 통일국가 형성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죠? BC 10세기 정도부터 폴리스 도시국가가 성립된다. 수백 개의 폴리스 도시국가, 이런 산지 사이에 개별적 독자적인 도시국가 폴리스가 성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폴리스라고 하는 게 되게 도시국가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엄청 조그마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폴리스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산지 사이에 평야에 모여 사는 거죠. 가운데 넓은 데가 아고라라 불리는 광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물건도 사고 팔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는 광장, 아고라, 교류의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 산 위에 있는 게 아크로폴리스예요. 여기는 이제 신전이 있고 평소 때는 신을 모시는 곳이고 왜 산에 있을까? 또 하나, 그치, 적이 쳐들었을 땐 여기가 최후의 방어 요새입니다. 그래서 아고라, 아크로폴리스는 그냥 이런 폴리스에 있는 기본적인 그런 구조다. 이런 게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그랬죠. 그리스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다. 수백 개의 뭐로 이루어져 있다.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수백 개의 폴리스, 도시국가, 수백 개의 이 개별적인 독자적인 도시국가, 폴리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백 개로 나누어진 이 개별적인 도시국가인 폴리스들은 스스로를 같은 동족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또 반전이야. 이렇게 수백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폴리스들은 그래도 그들이 같은 그리스인이다 라고 하는 이 동족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일단 이 폴리스들은 같은 언어를 썼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뭐라 불렀냐? 헬레네스라 불렀어요. 뭐라고요? 헬레네스. 이게 우리로 치면은 단군의 자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가 고구려인이건 백제인이건 신라인이건 우리 모두 단군의 후예야 뭐 이렇게 말하듯이 이 헬레네스라는 건 우리로 치면 단군의 후예 같은 거예요. 헬레네스가 헬렌의 자손이란 뜻이거든요. 이 헬렌이 이 그리스 세계의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영웅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는 헬렌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같은 동족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헬레네스라는 용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게 산지 사이에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나눠 쪼개져 있는 도시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교류가 어때?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근데 알다시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가 평소 때는 이런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교류하기 힘들어도 적어도 우리가 4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자. 이때 모여가지고 다 같이 뭐 운동 경기도 하고 친목을 도모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올림피아 제전이에요. 올림피아 제전. 이 올림피아 제전 4년마다 모인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올림픽의 기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일단 다시 한번 그리스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다. 산도 많고 평야가 좁고 해안선이 복잡해서 뭐로 이루어져 있다? 수백 개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도시국가 폴리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뭘 가지고 있었다? 동족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 증거 헬레네스, 올림피아, 제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백 개의 폴리스 중에 우리가 뭐랑 뭐를 비교하자?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비교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직접적인 수능 출제 범위예요. 그 전까지는 약간 배경 지식 같은 거였고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수능 출제 범위니까 자, 정신 바짝 차려보세요. 아테네랑 스파르타는 우선 자연환경, 위치에서 큰 차이점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아테네는 이 해안가 지방에 살고 있고 스파르타는 내륙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아테네는 어디? 해안 지방에 살고 있고 스파르타는 내륙 지방에 살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는 곳이 다르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는 해안가 지방에 위치해 있다 보니 농사보다는 주로 바다로 나가서 다른 나라랑 물건을 교류하는 해상무역을 주로 했어요. 특히 여러분 알겠지만 이 그리스 지방이 오늘날에도 이 지중해성 기후라 그래서 굉장히 따뜻해. 그래가지고 얘들이 주로 이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를 이용해서 올리브 무역으로 큰 돈을 많이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해안가 지방에서 해상무역을 하면서 올리브 무역을 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였다. 그에 반해 스파르타는 내륙 지방이니까 뭘 위주로 할까요? 그쵸, 해상무역보다는 농사를 위주로 짓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여기 제가 왜 이렇게 했죠? 시민의 비율이 달라요. 시민의 비율이 다릅니다. 이 시민이 오늘날로 따지면 자유민이거든요. 아테네 같은 경우는 자유민인 시민의 비율이 절반이 넘어요. 전체 인구의 54% 정도가 자유민인 시민인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이 자유민인 시민의 비율이 어머나 5.5%밖에 안 돼요. 이 스파르타의 자유민들이 바로 도리스인입니다. 우리 도리스인 기억나요? 그쵸. 지중해 에게 문명,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이 미케네 문명이 누구한테 무너진다겠죠? 철기를 가지고 온 도리스인들에게 무너진다겠죠? 그 미케네 문명을 무너뜨린 도리스인들이 만든 도시국가가 스파르타입니다. 얘들은 원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정복자야. 근데 숫자가 되게 적어. 그래서 이 5%밖에 안 되는 정복자인 도리스인들이 거의 95%에 달하는 94.5%의 피정복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5%가 95%를 지배해야 되는 구조였다는 거죠. 이렇게 자유민인 시민의 비율이 다르다 보니 정치 구조도 완전 다릅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절반이 넘는 이 자유인 시민들이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 되는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정치로 구성이 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반면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5%의 정복자들이 95% 통제해야 돼. 그래서 스파르타는 어떻게 했느냐? 철저한 힘에 입각한 통치를 합니다. 스파르타는 생각한 거예요. 양에서 안 되면 진로. 우리가 숫자는 비록 적지만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5%밖에 안 되는 스파르타의 이 모든 남자 시민들이 한 명 한 명이 홀로 100명, 1000명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용사가 된다면 우리 5%의 도리스인들이 나머지 95%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쵸. 모든 시민들이 정의 군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스파르타의 군사통치 체제예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모든 시민을 엘리트 군인으로 양성하는 게 국가의 통치 그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러한 군사통치 체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 어떻게 해야 정의 군인을 길러낼 수 있을까? 1번 각 가정에서 알아서 기른다. 2번 성인 남자들을 어릴 때부터 한 장소에 모아서 집단적으로 먹이고 지내면서 훈련을 시킨다. 그죠? 당연히 2번입니다. 오늘날 우리 군대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20살 이상 성인 남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키면서 정예 군인으로 길러내잖아요. 그거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 군인 양성 시스템이 바로 19년도 수능에 나왔던 아고게라고 하는 겁니다. 아고게. 이게 19년 수능에 나왔어요. 이 아고게는 이제 스파르타의 고유한 그런 군인 양성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20살 이상의 성인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스파르타는 7살 때부터 우리로 치면은 이게 유치원에 해바라기 반에 입학해야 되는 애들이 이때부터 아고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살 때까지 여기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함께 이제 집단 생활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군사 교육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군 생활을 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20살 때부터는 자유냐? 아닙니다. 일단 20살에는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고 그렇다고 해도 30살 때까지는 여기 남아있어야 돼. 그럼 30살 때까지 뭐 하냐? 이때부터 이제 이 20살부터 30세 애들은 교관이 되어서 이 후배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고게에서 스파르타의 남자들은 모두 모여서 집단생활, 공동교육, 군사훈련을 하게 돼요. 이 아고게가 한번 수능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집단 교육을 통해서 강인한 전사로 길러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영화 한백을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막 This is Sparta 이러면서 막 걔들이 막 보면 어때요? 갑옷 진짜 안 입고 팬티 하나만 입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쟁을 나갈 때야 갑옷을 입었지만 실제로 스파르타인들은 생활할 때 19살 때까지 웃옷과 신발을 주지 않습니다. 강인한 육체를 길러야 되고 그 육체 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하기 위해서 19살 때까지는 웃옷과 신발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군사훈련이 잔혹하고도 그 혹독했냐면은 일단 지금 봐봐.
왜 이렇게 7살 때부터 이 어린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단생활 공동교육을 시키죠? 참고로 20살 때 30살까지 아고게 있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요 30살 이후부터 자기 가정에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쵸, 나머지 95%를 지배해야 되니까. 이 피정복민을, 나머지 95%의 피정복민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페리오이코이와 헤일로타이라 부릅니다. 이런 거 자료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 페리오이코이는 좀 적당히 계기다가 항복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도리스인들에게 적당히 계기다 항복한 애들이라 얘들은 그 절반은 자유인이야. 비록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반자유인으로서 농업과 상공업에 종사합니다. 왜? 그쵸. 스파르타의 이 원주민들, 이 정복자인 도리스인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얘들은 오직 군사훈련만 받아. 그러니까 이 페리오이코의 역할은 뭘까? 그치. 이 도리스인, 스파르타인들이 군사훈련할 때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게 이 반자유인인 페리오이코이에요. 얘들이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담당하고요. 그럼 헤일로타이는 뭐냐? 얘들은 완전 노예예요. 얘들은 끝까지 스파르타에게 계기다가 항복한 애들이야. 얘들은 완전 예속농민으로서 토지를 경작합니다. 즉, 이 5%의 스파르타 시민들은 나머지 95%의 페리오이코이와 헤일로타이, 특히 누구를? 헤일로타이를 완벽하게 찍어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고게에서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혹독했냐면은 일단 한 명 한 명이 정예 군인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체 검사를 해서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잖아요. 몸이 약하잖아요. 기르지 않습니다. 넌 아고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냥 그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늑대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살의 졸업시험을 보거든요. 이 졸업시험이 얼마나 혹독하고 또 잔인했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아고게잖아. 여기가 헤일로타이 마을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고게랑 헤일로타이 마을을 지나서 산골짜기 애들을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졸업시험은 이 산골짜기에서 헤일로타이 마을을 지나 아고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 힘들어? 참고로 거리 엄청 멀고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오직 창 한 자루, 칼 한 자루, 무기만 딱 던져주고 식량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오면서 필요한 거는 알아서 조달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헤일로타이 마을에 들어가 헤일로타이인들을 진압하고 식량을 조달해야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손에 피를 묻히고 헤일로타이들을 찍어 누르는 훈련을 시키는 게 스파르타의 시스템이었어. 그래서 오늘날도 막 스파르타식 교육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유래를 한 겁니다. 자, 아무튼 스파르타는 군사통치 체제, 아고게를 통해서 집단생활, 공동교육, 군사훈련을 받았다라는 거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스파르타는 여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게 뭐 여성의 인권에 대한 존중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런 건장한 전사를 낳는 거 누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출산은 여자밖에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이 건강한 전사를 낳으라. 그럼 어떻게 한다? 너희가 어릴 때부터 이 건강한 전사를 낳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육체 교육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그리스는 민주정치를 시행했다. 이 민주정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자세하게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맹이 델로스 동맹이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맹은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 왜 명칭이 이렇냐? 나중에 이 페르시아와 이 아테네랑 스파르타 전쟁을 한다겠죠? 그 전쟁 이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의 동맹국들이 아테네에게 회비를 바쳐요. 아테네가 자신의 동맹국들에게 거둔 그 회비, 동맹금, 분납금을, 기부금을 어디에 보관했냐? 여기 델로스 섬에 보관을 했어.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모인 동맹을 델로스 동맹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모인 동맹은 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 부른다겠죠? 그쵸, 여기가 바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래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모인 동맹을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아무튼 아테네랑 스파르타 비교 분석 여러분들, 이 정치 체제를 중심으로 특히 스파르타의 이런 군사 정치 체제, 아고게, 여성에 대한 육체 교육, 페리오이코이, 헤이로타이 지배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여기 그 인구 구성비가 나오죠, 여러분들. 까지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스파르타의 교육 체제 자료 꼭 확인하시고요. 이제 우리는 이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단독 출제 주제고요.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식으로건
수능이나 모의고사 내신에 반드시 출제한다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의 내용은 완벽 이해하신 이후에 완벽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아테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었어요. 그러다가 금방 왕이 힘을 잃고서 이 귀족들이 중심이 된 귀족 정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민주정이라고 합니다. 민주정치,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선생님,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민주주의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주의 공화정에 대한 개념이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들어왔죠? 그쵸.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맛보게 된 거는 현대사예요. 45년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해방된 이후부터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그쵸, 6월 민주항쟁으로 이 전두환 독재정권이 몰락한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에 우리는 본격적인 민주주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우리는 6월 민주항쟁 이후에서 다 경험한 그 민주주의를 얘들은 이때부터? 네, 맞아요. 그 민주주의랑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서양에서는 그리스 로마에서 먼저 나온 개념이야. 물론 여기서 공부하는 민주주의랑 공화정이 오늘날의 민주주의 공화정이랑 완전 같진 않아. 좀 다른 게 있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여기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와, 서양은 우월해 그렇게 보시면 또 안 돼요. 이게 아테네가 처음에 왕정이었다가 금방 귀족정으로 넘어가게 된 거는 아까 말했죠. 그리스에게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수백 개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도시국가 폴리스로 분열돼 있다고 했잖아. 그죠? 굉장히 산도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평지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 좁은 데서 적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왕권이 강해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왕정이 금방 무너지고 이 돈 많고 부유한 귀족들이 중심이 된 귀족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잡을 건 요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귀족 중심의 귀족정에서 자유민인, 평민, 시민들이 중심이 된 민주정치로 들어오게 되었느냐, 귀족정에서 민주정치로 변화하게 된 이 이유와 과정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민주정치가 들어오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예요. 전법의 변화입니다. 전쟁에서의 변화예요. 자, 원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춘추전국 시대를 떠올리시면 편한데, 원래의 전쟁은 이 아테네 폴리스 세계의 전쟁은 전차병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한 귀족들이 중심이 된 후수의 전차들이 싸우는 게 초기 전쟁 양상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국가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전쟁의 규모가 커지면서 단순히 몇몇 소수의 귀족들만 중심이 된 전차만 가지고는 이 전쟁이 커버가 안 되는 거야. 이제 뭐가 필요해? 보병.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전쟁 규모가 커지면서 보병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고 이 보병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중장보병이라는 거예요. 중장보병. 그러니까 이 전차병이 중심이 된 이 전쟁 양상이 이제 보병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테네는요, 여러분들 정치에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채 3가지요. 첫 번째는 오직 정치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즉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귀족들은 뭐 해야 돼? 전쟁에 참여해야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정치에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군대에 가야 된다면은 이제 귀족들이 군대 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 갈 때, 이 남학생분들 군대 갈 때 군대에 필요한 방탄투구나 총이나 이런 거 사갖고 가나요? 아니죠. 몸만 갑니다. 몸만 가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무기랑 물자를 국가가 보급을 해주는 게 오늘날이잖아요. 근데 이때 아니었어요. 이때는 전투에 군인으로서 필요한 모든 무장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참여해야만 참정권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정치에 참여해도요. 정치 참여해도요. 국가에서 주는 대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직이야. 그러니까 자, 아테네의 특징 3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만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그런 군인은 전투에 필요한 무장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그렇게 정치인이 되어도 아무런 월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여러분들 원래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한 특권이었고 아무나 못해. 자, 아무튼 그러면 전차병으로서 이제 참여하는 거 왜 귀족밖에 못했느냐?
이 전차병으로 참여할 때 필요한 무장을 스스로 준비해야 되잖아. 이게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요.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 전차병으로 무장하려면 30억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말을 구입해서 저기다 이제 일단 군말을 사야 되고 그 말이 끈 마차를 사고 또 본인의 그런 갑옷과 무기를 다 구입할 거면 3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은 강남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30억을 들여서 군대를 가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해야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초기에는 귀족들이 정치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거야. 왜? 전차병으로 갈 수 있는 거, 30억 정도 들을 수 있는 거는 이 부유한 귀족들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부유한 귀족들이 정치 권력을 독점했었는데, 말했죠. 전쟁의 양상이 전차병에서 뭐로 바뀌었다? 중장보병으로 바뀌었다. 이 중장보병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로마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런 병사들 본 적 있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 쫙 입고서 한 손에는 자기 몸만한 방패, 한 손에는 창을 든 병사들을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아니 영화 한백에서 보시면 스파르타 병사들 거기서는 벌거벗고 나오지만 판티맨 입고 나오지만 실제로 거기에 가부만 딱 입혀놓으면은 중장보병이야. 자, 이 중장보병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진영을 팔랑크스 방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요겁니다. 이제 후에 부유한 귀족들이 중심이 된 전차병에서 전쟁의 양상이 이 중장보병들이 모인 팔랑크스 방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한 명 한 명을 중장보병이라 그러고 이 그림처럼 이 수백 수천 명의 중장보병들이 이렇게 창과 방패를 들고서 딱 이렇게 사각형의 대형을 만드는 이걸 우리가 팔랑크스 방진이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봐도 무시무시하죠. 이게 고대의 탱크예요. 이렇게 자신을 완벽하게 갑옷으로 무장하고 창과 방패를 든 이 중장보병들이 수백 수천 명이 딱 모여서 이런 방진 팔랑크스를 이루어가지고 우와 돌력을 하는 겁니다. 고대세계의 탱크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더 이상 귀족들만으로 커버가 안 돼. 이때 등장한 게 누구냐? 평민들입니다. 근데 아잖아요. 근데 전쟁에 필요한 무장을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며. 그럼 중장보병은 얼마 정도 드나요?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때 필요한 돈은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전차병만큼의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럼 이런 6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사람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아테네에는 있었어요. 왜? 보시면 우리 기억하실 거야. 아테네는 이 해안가 지방에서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나라잖아요. 이 상공업으로 발전했던 상공업이 중심이었단 말이야. 상공업의 특징?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의 이런 해상무역을 통해서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분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해상무역, 상공업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이 분홍들이 스스로를 뭐로 무장한 거야? 중장보병으로 무장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테네의 평민이야. 상공업으로 큰 돈을, 해상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분홍이야. 그래서 6천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갑옷 딱 무장해서 창방패 딱 무장해서 이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했어. 당연히 뭘 요구할 거야. 그렇지? 나도 나라를 위해 싸웠으니까 뭘 달라? 참정권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귀족들한테. 이게 아테네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네, 대립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기존의 전차병으로서 정치 권력을 독점하던 귀족들과 새롭게 떠오른 상공업의 발달로 새롭게 떠오라 큰 돈을 벌어들여서 중장보병으로 무장해서 전쟁에 참여한 분홍들, 이 둘이 이제 갈등을 벌이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누가 기존에 정치 권력을 독점했던 부유한 귀족으로서 전차병으로 전쟁에 참여해 정치 권력을 독점한 귀족들과 새롭게 상공업의 발달로 해상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들여서 스스로를 중장보병으로 무장해 전쟁에 참여한 이 분홍들, 이 둘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야. 참정권을 놓고서. 그죠? 귀족과 중장보병, 분홍들 간의 이 정치적 참정권을 놓고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아테네의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제가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건 두 번째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상공업은 모두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나요? 아닙니다. 큰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반대로 돈을 꼬라박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중장보병으로 무장할 만큼 큰 돈을 번 분홍도 나오지만 여기 돈을 잃어버리는 빈농들도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되는 채무노예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아테네는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을 하고 민주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었느냐? 이 과정, 자,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인 민주정치의 이 발전 과정, 두 가지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줄 건데, 여러분은 4명의 남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몇 명? 4명의 남자들이요. 이 4명의 남자, 폴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우리가 이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솔페, 클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하시됩니다. 이 4명의 남자들의 순서, 솔페, 클페 순서, 그리고 이 각각의 남자들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이 중간에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나오거든요. 함께 연결해서 기본적인 흐름과 내용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아테네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유가 뭐다? 더 이상 점차병이 아니라 중장보병, 이 중심이 된 팔랑크스가 떠올랐다. 그래서 누가 기존에 부유한 돈을 가지고 전차병으로서 전쟁에 참여해서 정치 권력을 독점한 이 부유한 귀족들과 새롭게 상공업의 발전로 큰 돈을 벌어들인 분홍들이 중장보병으로 참여하면서 이 귀족과 중장보병으로 무장한 분홍들 간에 정치적인 권리, 참정권을 놓고서 갈등이 일어났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소외되어 있는 빈농들.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솔페, 클페. 맨 먼저 등장하는 건 솔론이에요. 솔론은 아테네의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도 바로 이 분홍과 귀족들 간의 정치적 권리를 놓고 대립하는 이 첫 번째 문제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솔론은 어떤 해결책을 내느냐? 그래? 돈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 야, 그럼 우리 심플하게 해결하자. 돈으로 정치의 권리를 차등적으로 분배하자.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차등적으로 분배하자라는 해결책을 냅니다. 그래서 이 재산 정도에 따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참정권을 차등적으로 분배하자라는 해결책을 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금권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금, 돈, 금으로 권리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서 말했듯이 이 부유한 평민들과 귀족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솔론이 내놓은 해결책이야. 그래서 솔론의 별명이 조정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부유한 평민과 귀족들 모두의 불만을 초래하게 돼요. 애초에 귀족들은 야, 나는 30억을 냈는데 내가 왜 평민들이랑 이 정치적 참정권을 나눠 가져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부유한 평민들은 야, 우리가 귀족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 전쟁의 핵심인 중장보병으로 큰 돈 들여서 전쟁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왜 우리가 쟤들보다 차별을 받아야 돼? 하고 모두의 불만을 사게 돼요. 아무튼 여러분이 솔론하면 이 키워드 뭐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 참정권을 차등 분배했다, 금권 정치다라고 하는 키워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바로 뭐죠? 그쵸. 지금 솔론은 이 분홍과 귀족들 간의 이 정치적인 대립, 첫 번째 문제에만 집중을 했어요. 뭐가 소외됐죠? 그쵸. 두 번째 문제, 이 빈농들 지금 소외돼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빈농들의 불만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시민도 아니야? 뭐 돈 없으면 아테네 시민도 아니야? 우리는 애초에 정책의 고려 대상도 아니야? 하고 이 빈농들의 불만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런 빈농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소외되어 있는 빈농들의 보호자를 자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빈농의 보호의 명분을, 빈농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 빈농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독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빈농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하는 독재,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키워드 솔론하면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참정권 차등 분배, 금권 정치 기억해줘야 되고, 페이시스트라토스 하면 독재, 바로 참주 정치를 여러분이 키워드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참은 주제 넘을 참,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 정치가 이제 끝이 나게 돼요.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자기 아들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딱 깨부신 게 누구냐? 바로 이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자, 클레이스테네스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클레이스테네스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쵸. 참주 정치라는 게 등장했다라는 거야. 그치? 독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런 제2의 참주, 제2의 페이시브 스타투스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제2의 독재자, 참주, 페이시브 스타투스의 등장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가 한 게 뭐냐면은 바로 도편 추방제예요. 뭐라고요? 도편 추방제. 이거는 일종의 예방 개념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매년마다 아테네 시민들이 그 아고라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모인 자리에서 도자기를 빵 깨트려요. 그리고 이 깨트린 다음에 나오는 이 도자기 파편을 사람들만 나눠줘. 이게 도자기 파편이 투표용지야. 이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 사람은 왠지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 독재를 할 것 같다. 참주가 될 것 같다. 라고 예상되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은 다음에 가장 많은 이제 표를 받은 6,000표 이상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유 불문 아테네에서 10년간 추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편 추방제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도편 추방제. 그래서 이 도자기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야. 참조가 될 것 같은 사람. 이현규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6,000표 이상을 받으면은 10년간 추방이다 라는 겁니다. 참주의 출연을 방지하기 위한 거야.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클레이스테네스가 걸려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엔 네가 왠지 참조가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클레이스테네스도 여기에 걸립니다. 근데 클레이스테네스가 대단한 게 아무 말 없이 떠나요. 여러분들이 저가 참조가 될 것 같다는 위험성이 느껴진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쿨하게 받아들이고 10년간 아테네를 떠나요. 그래서 이 도편 추방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는 이제 이 나라에 민주정치를 정착시켜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테네라고 하는 게 지금 되게 조그만 도시국가잖아. 이 도시국가는 여러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문제는 이 부족이 뭐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당연히 혈연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씨 집안,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이렇게 혈연 중심의 부족이 아테네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혈연 중심의 부족의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이런 혈연 중심의 부족들이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때 아테네 전체의 발전에 도움되는 걸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자기네 집안에 유리한 걸 어떻게든 정책으로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혈연의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는 이 부족제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의 이런 혈연 중심의 부족을 완전히 찢어가려가지고 지금 같은 홍시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이 혈연 중심의 부족을 완전히 찢어서 거주지 중심의 지역 중심의 부족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원래 아테네는 자 무슨 중심의 부족이다? 그쵸. 혈연 중심의 부족제였어요. 그 당시에 아테네는 4개의 부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이씨, 박씨, 김씨, 최씨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이런 혈연 중심의 부족이 있었고 이 4개의 혈연 중심의 부족에서 각각 100명의 대표를 선발해서 400명이 봐봐. 자, 다시 한번. 기존 아테네는 무슨 중심의? 혈연 중심의 부족제였다. 몇 개의 부족? 그쵸. 4개, 혈연 중심에 4개의 부족이 있었고, 이 혈연 중심의 4개의 부족에서 각각 몇 명의 대표를, 100명의 대표를 선발한다. 그러면 몇 명이 모이는 거죠? 그죠. 400명이 모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400인 평의회라는 곳에서 이제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을 했는데, 당연히 부족의 대표들이 자기의 그 부족 이익만을 이야기하니까, 이 혈연 중심의 부족을 어떻게? 거주지 중심으로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혈연 중심의 부족을 다 흐트러뜨려가지고 딱 무작위로 섞이게 다 흐트러뜨리는 거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행정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지역별로 다다닥 잘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섞인 다음에 거주지 중심으로 자르게 되면 당연히 그 거주지 중심의 부족에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기존의 이 4개 부족들이 다 섞여갈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쪼개버린 거야. 그래서 거주지, 이 지역 중심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혈연 중심의 부족을 거주지, 지역 중심의 부족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몇 개의 지역 중심으로 쪼갰냐? 무려 10개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랜덤하게 거주지 중심으로 여러 개의 그 혈연의 부족들이 섞인 이 10개의 거주지의 부족, 거주지를 중심으로 잘게 쪼개진 이 10개의 부족, 이 10개의 부족에서 각각 몇 명씩을 50명씩을 선발합니다. 자, 그럼 몇 명이 모이죠? 그쵸, 500명이 모이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500인 평의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점이 생길까? 그치? 지금 혈연 중심의 부족을 막 무작위로 섞어버린 다음에 여러 개의 혈연들이 섞이게 한 다음에 이거를 거주지 중심으로 10개로 쪼갰죠. 그죠? 이 10개의 부족에는
다양한 성씨들이 섞여서 할 거 아니야. 다양한 혈연들이 섞여서 할 거 아니야. 그 속에서 또 랜덤하게 50명씩을 뽑아가지고 500인 평일을 만드는 거야. 당연히 이제 그 혈연 중심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겠죠. 아무튼 이 클레이스테너스 하면은 이 부족제 개편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나옵니다. 부족제 개편. 그래서 혈연 중심의 4개의 부족을 거주지 중심의 지역 중심의 행령적으로 10개로 쪼갰다. 그리고 10개의 거주지 중심의 부족에서 몇 명씩을 뽑아서 50명씩을 뽑아서 뭘 만들었다? 랜덤하게 섞인 500인 평의회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런 혈연 중심의 부족을 거주지 중심의 부족으로 개편한 다음에 그 개편된 거주지 중심의 부족으로 500인 평의회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클레이스테너스 하면 도편 추방제, 부족제 개편, 500인 평의회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만 아시기 모르겠지만 한국사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고구려의 고국 천황이 부족적인 오부를 행정적인 오부로 개편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레이스테너스가 한 정책들 이런 거 덕분에 클레이스테너스 뭐라고 평가받냐?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요. 자, 이렇게 클레이스테너스가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초를 다 마련을 했을 때 이 그리스에게는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의 전쟁,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클레이스테너스랑 페리클레스 사이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네, 그리스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가 아닙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있죠. 야, 누가 만들었다? 키루스 2세가 만들었다. 그리고 언제 전성기였죠? 다리우스 1세 때. 굉장히 관용 정책 같은 걸 시행을 했었고,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길 이런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일단 각 지방에 총독들을 파견하고 그 총독들을 감시하기 위한 감찰관으로서 왕의 눈과 귀를 파견을 했고요. 또 왕의 길이라는 게 있었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하면 왕의 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왕의 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 페르세폴리스는 이후에 만든 계획 도시인 거고 원래 수도는 수사였죠. 수사부터 사르디스까지. 이제 왕의 길 같은 게 있었고 중간중간 역참이 있었죠. 자, 이 사르디스가 여기 나오는 요겁니다. 왕의 길의 끝, 사르디스. 이 사르디스 건너편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 세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이 왕의 길인 끝인 사르디스 넘어 이 그리스 세계까지, 이 지중해 세계까지 넘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세계와 충돌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총 3번을 싸워요. 자, 맨 먼저 이제 칼을 뽑아들었던 거는 이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근데 이게 그 1차 전쟁 왜 안 나오냐면은 이게 오다가 태풍 만나가지고 다 물고기밥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러니까 1차는 태풍으로 실패한 거고 본격적인 전투는 2차부터입니다. 이 2차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수만 명의 군대를 끌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넓은 평야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군대와 아테네가 중심이 된 이 그리스 연합군이 마라톤 평야에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여기서 누가 이길까요? 네,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 중장보병의 무서움이야. 당시 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중장보병 개념이 없었어요. 여기가 워낙 더운 지방이기도 하고 얘들은 주로 가벼운 가죽 갑옷을 입은 경보병이었거든. 근데 여기 그리스에겐 어때요? 다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이 중장보병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넓은 평야에서 힘 대 힘으로 꽝 붙었더니 당연히 중장보병이 압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톤 전투에서 이 그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한 무장한 중장보병이 41.19km를 막 뛰어와요. 그래서 아테네에 탁 들어오자마자 아고라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승리하였다 한마디를 남기고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을 끝으로 다리우스 1세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오는 대머리 빡빡 있잖아요.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그 이제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정복하지 못한 그리스 세계를 내가 정복하겠다 해서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군대, 막 수십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3차 전투인데 이제 첫 번째 마라톤 전투, 그 다음 3차 때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이 나오는데, 우선 테르모필레 전투는 뭐냐면은 이제 다리우스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중심이 된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다시 한번 쳐들어가는데 규모가 달라져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면 승부는 답이 없다. 뭔가 우리가 시간을 좀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군대가 이 그리스 세계로 들어올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좁은 길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테르모필레 협곡이라는 곳이었어. 누군가 이 테르모필레 협곡을 방어하면서 시간을 끌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좀 방어할 준비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섰냐? 네, 스파르타가 나섭니다. 그래서 당시 스파르타의 왕 레오디나스와 그의 친위대 300명이 중심이 되어서 이 테르모필레 협곡을 딱 틀어막고 몰려오는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군대를 막아내게 돼요. 이게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결국에는 져요. 결국에는 레오디나스 왕을 포함해 300명의 친위대는 전원 전멸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스파르타가 벌어준 시간 동안에 아테네는 뭘 준비했냐? 생각을 했어요. 육지에선 도저히 답이 없다. 어디서 싸워야 한다? 바다에서 저걸 괴멸시켜야 한다. 원래 아테네는 해상국가잖아. 바다 위에선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다. 이래서 스파르타가 시간을 벌 동안 아테네는 과감하게도 아테네 도시를 완전히 버립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이 섬으로 피난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군이 힘들게 이 스파르타군을 물리치고 와보니까 아테네가 텅텅 비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아테네인들은 어디로 도망쳤어요? 섬으로 도망을 친 거야. 그래서 이 섬으로 도망친 아테네를 끝장내기 위해 이 페르시아 군대가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협을 건너게 될 때 이 바다로 나온 페르시아군을 아테네 해군이 확 포위해가지고 전멸시키게 되는 게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두 번째는 영국의 넬슨이 나폴레옹의 해군을 무찌른 트라팔가 해전.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순신 장군님이 12척의 배로 일본군 300척을 괴멸시킨 명량 해전이에요. 아무튼 이번에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이겼죠. 자, 결국에 또 이겼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은 이게 자료로 나와요. 이게 자료로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이런 게 지금 페르시아 전쟁이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살라미스 해전의 지휘관이 테미스토 클레스예요. 테미스토 클레스. 그리고 여기 스파르타의 왕 레오디나스. 그냥 이런 사람들은 자료로 나오면 여러분이 힌트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자, 전쟁 결과 페르시아는 패배했고 그리스 세계가 승리했습니다. 특히 이 전쟁 승리의 주역이 되었던 아테네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이걸 계기로 바다에선 적수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아테네는 전쟁 이후에 이 그리스의 다른 폴리스들에게 말해요. 또다시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수 있다. 그때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 애초에 바다에서 얘네들이 건너오지 못하게 바다에서 얘들을 막아야 한다. 그걸 누구밖에 할 수 없다? 우리 아테네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회비를 납부하면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해군을 더 강하게 키워서 다시는 페르시아가 우리 그리스 세계를 넘볼 수 없도록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 이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뭐가 결성되느냐? 델로스 동맹이 결성이 돼요. 델로스 동맹. 왜 델로스 동맹인지 말했죠. 이렇게 아테네가 동맹국들에게 거둬들인 돈을 보관하는 곳이 델로스 섬이었어. 아무튼 전쟁 이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고, 아테네는 이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가 나오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이 페르시아군을 완전 괴멸시킨 게 뭐였죠? 네, 바다에서 싸운 살라미스 해전이야. 자, 바다에서 싸웠다. 그 말은 기존의 육지에서 활약하던 중장보병은 이 전쟁에서 크게 활약을 못한 거야. 바다에서 싸우는데 무슨 중장보병이 필요해요. 바다에서 당연히 배와 배가 맞붙는 해전이잖아. 함선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시대 배는 뭐로 움직이죠? 오늘날처럼 기계 모터로 움직이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일일이 노를 저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배 밑으로 들어가서 힘들게 노를 저어야 한다는 거죠. 이 노를 젓는 데는 특별한 무장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내 몸뚱아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누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야? 그치. 이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참전할 수 있게 된 거야. 뭐로? 배 밑에서 노 잡는 수병 노잡이로. 빈민층이 전쟁에 참여해서 활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아테네의 원칙 말했죠? 아테네의 원칙 뭐였죠? 세 가지. 첫 번째,
누구만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만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그렇게 참전할 때는 전투에 필요한 무장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그렇게 한 다음에 정치할 때는 아무런 대가가 없다라는 거였죠. 근데 어쨌건 봐봐.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에게는 뭘 준다? 참정권을 준다. 근데 지금 빈민들이 전쟁에 참여한 거잖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로. 이 당연히 빈민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합니다. 근데 빈민들은 가난하잖아. 근데 아테네는 말했죠. 정치인이 돼도 대가가 없다고요. 무상직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줘도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참여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빈민들이 실질적인 참정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저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단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수당제예요. 이거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이런 전투 명칭 여러분들이 자료로 나올 때 알아두시고요. 전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 결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아테네가 엄청난 성장을 했다. 강력한 해상국가로서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누가 빈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부터 이 빈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빈민들에게 정치에 참여의 대가로 돈을 주는 수당제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전쟁 이후에 결국 이러한 이런 결과를 현실 정치에 반영한 게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 자, 페리클레스는 이제 우리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얻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참정권을 누리는 걸까? 그 공평하게 참정권을 누린다는 건 특정한 개인이 정치적 권리를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모두에게 공평하게 참정권이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참정권이 돌아가는 걸까? 그쵸. 가장 공평한 게 뭐죠? 랜덤 뽑기예요. 그래서 관직을 추첨으로 랜덤 뽑기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면은 반장, 부반장, 학자 같은 자리를 그냥 랜덤으로 추첨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자리를 추첨으로 뽑으면은 안 됩니다. 왜? 특히 그치, 군대를 끌고 적과 싸우는 장군 같은 자리는 이런 특수직은 아무한테나 경험 없는 사람이 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특수직 장군을 제외하고요. 그 외의 모든 관직과 배심원은 다 랜덤 추첨으로 뽑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추첨제예요. 자, 근데 아테네는 원래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 빈민들이 수병 노자비로 전쟁에 참여했고 이 사람들에게도 참정권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추첨제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게 하자. 근데 문제는 이런 빈민들은 추첨제로 관직에 뽑혀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빈민들에게 추첨으로 관직을 줄 때 이들에게 실질적인 참정권을 주기 위해서는 관직을 주는 동시에 뭐까지 해줘야 한다? 먹고 살 기반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수당제입니다. 공무원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 월급, 수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긴 좋아. 그래, 수당을 준다고 좋지. 근데 수당이란 건 돈이잖아. 그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관직을 추첨으로 하고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준다? 돈이 있나? 네,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 그쵸. 델로스 동맹. 델로스 동맹의 회원국들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모인 델로스 동맹. 이 델로스 동맹의 회원국들이 회비를 내잖아요. 이 회비를 가지고 뭐에 쓴 거야? 수당제에 쓴 겁니다. 이래서 페르시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테네 민주정치 발전에 큰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이 빈민들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고 또 그런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물질적 기반도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델로스 동맹이 기금으로 수당을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민회의 권한이 강화돼요. 이 민회라는 건 뭐냐면 지금 페리클레스가 추구하게 된 게 뭐야?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이 민회라고 하는 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테네의 모든 자유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민회라고 그래요. 이 민회에서 이제 모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겠다. 민회가 입법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바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증 가져야 돼요. 이 페리클레스 이전에 클레이스테네스 때 뭐 했죠? 참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 토편 추방제 그리고 혈연 중심의 부족을 거주지 중심의 부족으로 바꾸고
이 10개의 거주지 중심의 부족에서 50명씩 대표를 뽑아 500인 평의회를 만들었잖아. 이 500인 평의회에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민회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었던 500인 평의회는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500인 평의회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500인 평의회라고 해도 결국 10개 부족에 50명의 대표만 참여하는 거잖아. 하지만 민회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500인 평의회의 힘은 약해지고 민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민회가 실질적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자, 다만 이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성인 남자 시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라 해도 오늘날이랑은 달라. 자, 봐봐. 성인 남자 시민만 가능하다는 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안 되고요. 남자가 아닌 여자 안 되고요.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만 가능하니까 외국인과 노예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애초에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잖아요. 자, 아무튼 아테네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나라를 끌어갔다. 페리클레스 하면은 추첨제, 수당제, 민회의 권한 강화 해서 이 페리클레스 때 이 민주정치가 완성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클레이스테네스 때 기초를 쌓은 이 그리스의 민주정치,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페리클레스 시기에 추첨 수당제로 완성되었다. 민회의 권한 강화로 완성되었다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게 아테네에게는 굉장히 좋겠지만 이걸 보고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뭐죠? 그쵸. 델로스 동맹의 회원들이야. 야, 우리가 니네 돈을 왜 줬니? 야, 페르시아 맞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줬더니 그 돈 가지고 지들끼리 추첨제니 수당제니 이직권이 하고 있네? 야, 우리가 니들 돈 파티하라고 니들 수당제 하라고 돈 주는 건 줄 알아? 하고 불만이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봐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만큼은 아니지만 누구도 정말 큰 나라 그랬죠? 그쵸, 스파르타도 정말 큰 나라 그랬어. 심지어 스파르타 왕이 죽었어요. 근데 이 전쟁 승리의 열매는 지금 누가 다 가져갔죠? 그쵸, 아테네가 다 가져갔잖아. 이러니까 당연히 스파르타도 열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아테네의 독주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누굴 중심으로 모일까?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게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에요. 자, 이 그리스 중심의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누구랑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전쟁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이 아테네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왜?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이때 걷어들인 돈으로 물론 수당제에 쓰기도 했지만 상당수의 돈을 물론 수당제에 쓰긴 했지만 당연히 해군 강화에도 많이 썼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아테네의 해군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아무리 스파르타 육군이 강하다고 해도 이 바다를 애초에 틀어막아 버리면 애초에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모두가 아테네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사가 모두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죠. 정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반에 아테네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아테네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목숨까지 뺏어가 버립니다. 아테네 민주정치를 완성시켰던 추첨제랑 수당제 민회의 권한 강화 바로 이 페리클레스. 이 페리클레스가 이 전쟁 초반에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치명적이었냐면은 페리클레스는 위대한 정치가였지만 동시에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엄청나게 뛰어난 전략가였거든.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사람만큼의 군사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아테네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의 사망으로 아테네가 우왕좌왕할 때 그 틈을 타서 스파르타가 기습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전쟁이 이기고 결국 이 전쟁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과 누가 스파르타가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 엄청나게 기출 문제 많이 나왔던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페르시아 전쟁이랑은 달라. 페르시아 전쟁은 외부와의 싸움이었다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 세계 내분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 역사가들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은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 세계의 자살이다. 이 전쟁으로 그리스 세계의 내분이 굉장히 심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이걸로 망한 건 아니에요. 아테네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테네의 민주정치도 변질돼요. 왜? 여러분, 직접 민주정치가 좋은 걸까? 되게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면 또 다수결로 정치가 흘러가게 되는데 다수의 의견이 뭐 항상 옳은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수의 의견은 항상 올바르지 않아. 그러니까 페리클레스 같은 뛰어난 리더가 있을 때는 이게 잘 흘러가지만 이런 리더가 없을 때는 다수의 의견을 빙자해서 군중 심리로 어리석게 흘러갈 수 있어. 여러분 치면은 야 이제부터 우리 수원이고 영자 팔자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 우와 다수결 찬성. 일자 때 게임하고 놀 수 있게 하자. 우와 찬성. 이러면 다수의 의견일 수 있지만 올바른 방향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어리석은 대중들에 의한 정치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중우 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대중에 의한 정치. 아무튼 이렇게 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그리스에게는 심각한 내분에 빠지게 되고 점점점 힘이 약해지게 되고요. 결국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인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랑 그리스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중장보병과 그리고 솔, 패, 클, 패 이런 중심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판 정도에 따라 참정권 차등분패, 금권정치, 솔론, 빈민농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참주정치, 페이시스, 트라토스, 도편추방제, 그리고 혈연 중심의 부족을 거주지 중심으로 바꾼 부족제 개편, 그리고 그 개편된 부족제를 기반으로 500인 평리의 클레이 스테네스, 그리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아케네메네스 페르시아 왕조와의 싸움, 전쟁 결과 아테네,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급성장,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한 빈민들에게도 정치 참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당제가 나왔다. 페리클레스, 추첨제, 수당제, 민의 권한 강화 알아두시고요. 그 이후에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펠로폰네소스 동맹,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결과 스파르타의 패권 장악. 하지만 이 이후에 내분에 휩싸인 그리스에게는 결국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게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자료들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시고, 여기 페리클레스가 했던 연설, 이거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죠. 우리의 제도가 민주정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소수보다 다수에게 유리합니다. 라는 건데, 이 제목이 보면 페리클레스의 전몰자 추도 연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페리클레스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쵸, 여러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졌잖아, 페리클레스 시기에. 이 전쟁 초반에 이제 사망했던 사람들에 대한 추도 연설이에요. 이 연설을 한 이후에 페리클레스도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내용들 해서 여러분들이 솔페, 클페,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 꼭 제대로 정리해 두시기를 바래요.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